영하 10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1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대학 교수들이 올 한 해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요. 고양이와 쥐가 한데 모여 있다는 묘서동처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고 합니다. 풀이를 해보자면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오히려 쥐와 한패가 됐다는 건데요. 대선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과 제1야당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결국 연내 특검 도입이 무산된 지금의 상황이 묘서동철한 사자성어와 정말이지 딱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민년 새해 역시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제라도 희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런지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의 외전에서는 2021년 우리 정치권을 돌아보고 내년 대선을 좌우할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분석해 볼 텐데요. 송년 기획으로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배종찬 소장과 김민하 평론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에서는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차례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을 간호사와 10년간 한결같이 기부를 해온 붕어빵 아저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기다립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과 함께 2021년 마지막 날 전하고 싶은 메시지, 새해 소망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3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한 주가 아니고 한 해죠. 한 해의 상황을 좀 정리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두 분은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돌아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저는 올 한 해 뭐 고통도 많았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저를 버티게 했던 것은 시사회였던 것 같고요. 시사회에 나와서 청취자분들을 뵙고 또 정치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있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시사회를 통해서 훈훈해지고 또 정치도 좀 새롭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져보면서 새해 이민년 블랙 타이거 해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사회 가족분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미로 제가 지금 이 코너 진행하는 거 아시죠? 김민하 평론가 어떠세요? 코로나19 걱정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대선 후보들 흉을 좀 봤더니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왔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제 좀 그런 한 해에 대한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이제 무슨 뭐 오늘도 뭐 하던데 연기 대상이니 무슨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사야에서 시사 대상 이런 거를 해가지고 최고의 시사평론가상, 그다음에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상, 그다음에 네. 최고의 젊은이상 이렇게 세 가지 상을 수여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네, 아니요, 그런 최고의 진행자상은 없어요. 네. 최고의 시사평론가상으로 김성환 평론가 네. 아니요, 드리는 그건 김민하 평론가가 받으시면 아니죠. 저는 되고요. 최고의 젊은이상. 네. 최고의 젊은 오늘 네. 오늘 뭐 방송 진행 안 할 거예요? 네, 젊은이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젊은이상은 누구예요? 저죠 그게. 네. 이 무슨 방송 사고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을 우리 스스로에게 네. 주면 아니 1년 잘 하다가 왜 연말에 이렇게 왜 이래요? 그 시사야로 자, 이렇게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게 마지막 돼서 날. 네, 상을 받는 기분이다 이겁니다. 이 조금만 좀 풀어주면은 이렇게. 졌어요. 제가 졌어요. 저희 뭐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네. 네. 최고 상을요? 젊은이상. 네, 알겠습니다. 상을. 네, 됩니다. 자, 뭐 오늘은 뉴스 외전 그동안에 이제 네. 청취자분들이 두 분을 아끼시고 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더 듣고 싶다.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자를 네. 제가 계속 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일부를 통으로 털어서 뉴스 외전 특집으로 한번 네. 스페셜로 꾸며볼까 합니다. 나오시기로 했던 분이 못 나오게 된 거 아닌가요? 진짜.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 2021년을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두 분이 올해의 인물을 업앤다운 이렇게 한 명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분들을 꼽아 오셨어요? 저희가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미리. 네네네. 네. 어느 그래도 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대선 후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명을 받는 분들이 이제 뜬 사람들이니까 네. 뜬 사람으로 저는 상한가 친 인물. 네네. 누구? 이재명? 그리고요. 뭐 또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 물러나고 또 대선 후보 된 거니까 네. 두 사람은 떴다. 예. 네네. 친 인물. 진 사람은 글쎄요 이제 말로도 졌지만 하여튼 결과로도 경선에서 진 인물들 이낙연, 홍준표. 그러네요. 네.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사실은 지금 뭐 대선자들 속 터지겠죠. 이게 참 그 어떤 선거라고 하는 게 명함이 네. 아주 뚜렷하게 엇갈리잖아요.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팍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냉혹하죠. 예, 패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이런 뭐랄까 왜 우리 시사회처럼 안 되는지 모르죠. 저하고 김민하 평론가하고는 동반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늘 윈윈하는 관계니까요. 네. 승자는 항상 김성환 평론가님입니다. 네. 마지막 승자는 적당히 좀 김민하 해요. 평론가 오늘 업앤다운 어떤 인물 꼽아오셨습니까? 저는 상한가의 인물,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왜냐하면은 올해 이 30대 대표를 우리 정치가 탄생을 시켜가지고 그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다들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런 보수 정치 어떤 혁신을 보여줄 거냐 다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는 이준석이었다. 네. 그러면 하한가는요? 네, 하한가도 이준석이었다. 네, 이렇게 희망을 마구 이렇게 사람들이 걸었는데 네네. 연말이 되고 나니까는 지금 본인의 당에서 약간 쫓겨나다시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좀 날씨도 추운데 정치적 외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하한가가 됐다. 네. 그러면 아니 주식시장에서 봐도 그렇지만 네. 상한가 쳤다 하한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예요? 상당히 그 금융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그러한 시대이다. 그렇죠. 네. 글로벌 금융위기 혼돈의 위해 시대죠.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리더십이 없어요. 네. 정치의 혼돈의 시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그럼요. 대충 얼버무리고 좀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이 왜 이렇게 꼽으셨는지 조금 네. 더 한 말씀씩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대선의 해니까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또 확실히 또 되고 난 이후에 또 위상을 보면 뜬 인물이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뭐 쉽게 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네.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해줄 만하고 뭐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네. 하지만 한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낙연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였었는데 네, 오대낙이라고 불렸죠. 예,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고 홍준표 의원도 네. 정말 20, 30대 돌풍을 일으키면서 막판까지 정말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근데 네. 마지막에 당원들로부터 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래야 할까요? 당원들로부터 응원을 받지 못한 부분. 26년간이나 당에서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좀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우리 지난 얘기니까. 네, 저는 예상을 했죠. 아, 초기부터 예상하셨어요? 네. 이게 시사에서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눈이 커지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연초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안 되겠다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저의 뭐 나름대로 최근까지의 정치인은 그 남을 반대하는 걸로 자기 조직을 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되게 컸는데 지금의 이제 민주당, 지금의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치 그리고 그 당시의 정권을 반대하는 게 중심축이었어요. 자기 조직 논리에. 근데 그 자기 조직 논리를 좀 거슬러서 사면을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권한과 관계없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건데 사실 네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나름대로 헤아리고 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여당 지지층들은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민주당이라는 지금의 이 정파, 지금의 이 어떤 정치 파벌 이것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는 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겠구나 생각한 것은 지난해예요. 지난해 7월 네. 대법원 선고가 이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네. 무죄 취지에 네. 그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거는 날개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족쇄였겠구나. 예. 근데 그게 풀리고 나자마자 지지율이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을 견인해가는 정치인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0월 22일 날 예.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내가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정치하겠구나. 네. 저 사람의 발언은 정치인이다. 정치 안 한다는 말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치를 할 것이고 저 정도로 할 정도면은 저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김민하 평론가보다 5개월 빨리 이재명 네.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예측력이 네. 대단하십니다. 인정 좀 역시. 인정해 주세요.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네. 국감 기간 중에 검찰총장일 때 이미 정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설명했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설명을.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정치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본인 네, 스스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정치인입니다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뭐 마음이라는 그거는 게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뭐 1부터 100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1부터 100까지 있는 것이고 이 단계라는 게 내가 정치를 해야겠어라는 마음이 30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50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70일 때도 있었을 것인데 그게 어쨌든 정점에 딱 도달해서 100이 꽉 채워졌다라는 것은 그 사퇴하기 직전에 이제 언론 네. 인터뷰하고 막 이럴 때 네. 저는 그때가 이제 100을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국정감사 때는 뭐 글쎄 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라는 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게 제 마음도 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누구나 다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아마
뭐 규정하자면 그때는 그런 내적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뭐 나중에 추정이죠. 가서 예,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를 추정입니다만. 불러서 인터뷰를 해봐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는 한 뭐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 방송에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꼽은 이준석 대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한가를 쳤다가 30대 영선 당대표가 됐다가 근데 또 갑자기 이제 당내 갈등에 일단 정 중심에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동이나 판단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펴고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그 과거의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선거 전략이 막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선거 전략을 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한계를 얘기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지금 겉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한계를 또 돌파하고 그런 한계를 거슬러서 자기가 주장하는 전략을 관철시키는 것 또한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인 것인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준석 대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또. 네. 그런 점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사실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당내에 뭐 오래된 어떤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여러모로 이제 이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이 보수 정치가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들 이런 걸 안고 대표가 되긴 했지만 네. 대표가 되는 데까지는 그러한 이 동력들이 작용을 할 텐데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저 당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하고 이런 행보를 할 때 원래 이제 이 국민의힘을 이루는 기층의 어떤 구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구조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의문이었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 상당히 경선 치르고 이러면서는 그 구조가 나름대로 이제 받쳐줬어요. 그래도 네네. 유지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선거 관련 행보를 하면서 그 구조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으로 왔다고 보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에는 그 구조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 보수 정치의 한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네. 총괄선대위원장하고 막 같이 점심을 하면서 뭐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를 복귀해라. 네. 선대위 체제 뭐 지금 다 쇄신하기 어려우니 현실 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런 말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일정 부분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네. 이번 지금 내분 상황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제자리였어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선대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루비콘 강을 합할 수 있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잔도까지 태워버리는 마지막 남은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의 끝자락까지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물론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당에 있을 겁니다. 당의 구조적인 문제, 기득권의 문제, 불통의 문제, 또 윤석열 후보의 정치 미숙함의 문제, 또 김종인 총괄위원장으로서도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여건들 예.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1차 파동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왜 상종가를 갖다가 지난 6월 11일 최초의 제1야당의 30대 당대표가 되면서 대단했거든요. 네. 이준석 이 스톤즈 돌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2030을 견인하는 바람 그리고 MZ세대를 묶어낼 수 있는 파괴력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도 좀 변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젠더 이슈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네. 실제로 1차 파동 무렵의 빅데이터 썸트렌드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이수정 교수의 이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2차 파동 때 빅데이터 썸트렌드 연관어 분석을 하면 신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이준석 대표로서는 마땅치 않겠죠. 마땅하지 않겠지만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절충하는 것이 정치의 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 파동은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반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알겠는데 지금 대선 국면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배트맨이다, 조커다, 털 깎인 매머드다 이런 좀 비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도 좀 자제하고. 네. 그러니까 중후함을 가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뭐가 어떤 것이 나도 좀 양보하고 양보를 얻어내고 무엇이 정치인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한테 그런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저도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수의 혁신이냐 변화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 보수의 어떤 극단화이기도 하다 이게 무한 경쟁을 이제 그 당 조직에 강요를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한 결과는 모두 다 공정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이 젠더 이슈라는 게 이 여성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또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논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준석식 정치의 이제 어두운 면인데 근데 그러한 정치 이준석의 어떤 이준석 대표의 그러한 정치관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의 이제 원인이라는 것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젊은 층까지 포괄하는 어떤 선거 전략, 중도적으로 가는 선거 전략 이 국민들에게 보수의 어떤 후보가 아니라 보수를 바꿀 수 있는 후보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전망을 주는 그런 선거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건 뭐 선대위를 쇄신을 하고 무슨 윤핵관을 정리하고 다 필요 없고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선거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선거 잘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후보 뒷다리 잡느냐 이 여론 못 버티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좀 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으로 가면서 이 이준석 대표 문제를 더 풀기가 어려워졌다. 그게 오늘의 김종인 이준석 회동의 나타내는 어떤 징조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 가가지고 굉장히 말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이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처음 돌아온 답이 뭐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말 실수했어요? 라는 게 답이에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선거 전체를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네. 참 다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뭐 상한가 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까 표현을 했지만 지는 해, 뭐 뜨는 해,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에 기록될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최근 뭐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긴 하지만 사면이 돼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옥중 서신집 출간해가지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모으기도 하고 있고 또 한 시대의 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과 별세 이런 일이 있었고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사건도 있었고 또 LH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또 그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선거에 또 민주당 을 찍지 않는 표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떤 것을 제일 큰 사건을 꼽으십니까? 저는 일단 대선 후보들이 결정된 것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로 기억이 나고요. 예. 돌이켜보면은 4월 재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슈에 큰 영향을 받았던 거 그리고 6월 달에 뭐 상한가 쳤다가 딱 상상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급락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6월 달에 인상적이었고 네. 6월 달에는 그랬는데 또 6개월이 더 지난 12월 때는 또 한가로 내려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지만 사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정치적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이 있었죠.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 그런데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네. 한 사람은 뭐냐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시절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됐고 집권이 됐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미국의 카트 대통령은 현직 때는 별로였는데 재선도 못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집짓기 헤비타투 운동도 하고 또 평화 사절 역할도 했는데 네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현직 때 어떻든 또 전직 대통령으로 어떻든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5.18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 사죄를 하고 가족을 대신해서라도 그런 태도를 보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말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국민들 앞에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걸 꼭 기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떤 사건 꼽으시겠어요? 지금 쭉 말씀하신 사건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말고는 일관된 어떤 하나의 흐름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 사태라는 게 어쨌든 이 정권이 했던 어떤 정책이라는 게 효과,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과 함께 그 배경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네. 그 뒤에는 이 정권이 펼치는 정책 뒤에는 뭔가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우리만 다 손해보고 있었구나라는 믿음을 안긴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면 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게 이제 재보궐선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재보궐 결과라는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 이 자리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때 분위기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거는 뭐 백약이 무효일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정권 교체 여론이 정말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정말 백도씨가 이제 백도씨에 도달해가지고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 부글부글 끓는 물이 다시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식어버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온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또 보수 정치에는 이제 하나의 과제처럼 지금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이 부글부글 끓었던 물을 다시 끓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물의 온도를 올렸던 그 화력을 지탱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를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그 화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좀 주변화시키고 네. 그것은 이제 과거의 문제, 역사적으로 흘러간 문제로 놔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국정농단과 그리고 그것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했던 그러한 수사는 정당했다. 그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 마지막으로 온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대응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총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 물의 온도를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졌구나라는 점에서 역시 정치의 세계는 이 1년이라는 게 정말 조선왕조 500년과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응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특혜를 확실하게 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네네. 당위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는 당위성과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위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당해야 되겠죠.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후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의 야당의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인 태도, 현실적인 셈법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글쎄 뭐 잘못했다 잘했다로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TK도 있고 또 전통 보수적인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 당위적으로는 잘못된 것일 거예요. 네네.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들 거예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표의 이탈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 정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보수 정치가 풀어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도 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속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촛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보수 정치가 스스로 풀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김 정치를 청산한다고 주장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3당 합당을 반대하는 그런 아이콘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명성을 얻고 정말 희망과 기대를 얻게 됐었는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거 당신이 과거에 줬던 시계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때 한번 역풍이 확 불었었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 뭐 건강이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걸로는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자기 역할이나 이런 걸 분명히 찾으려면 보수 정치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이제는 끝내는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린 짧게 건데. 아주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그게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당시의 대통령 후보가 YS를 만난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들은 반발할 만하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더라도 중도층은 반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큰 반향이 없을 수 있겠죠. 반발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있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보수 정당이 정말 깊반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 안 바뀌었어요. 어려운 이게 얘기 진짜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고 네, 해서 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깊반널책.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당시 유행을 뭐 했는데. 보수 지지층 이탈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올해 또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000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새해에는 배정찬 씨가 거짓말을 조금만 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는 그 프로가 최고다 하고 김성환 씨에게 와서는 시사가 최고다 그러니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시사야 한 해 동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0007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제가 다른 프로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이 프로그램 너무 싫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됐습니다. 네, 아니,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를 하죠. 5991님께서 김민하 평론가님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 듣고 잠자리에서 또 듣고 정들겠어요. 김성환 대 최경영 누굴 더 애정하세요? 저는 새해에도 김성환 평론가님 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누굴 더 애정하세요? 저는 아직 오늘 굉장히 잠깐만요.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아니 계세요. 잠깐만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빛이 아침에 보니까 최경영 진행자를 바라보는 게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가. 저는 이제 아침에 되면은 최경영 기자 얼굴을 떠올리면서 KBS로 와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루가 길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에 네. 힘든 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김성환 평론가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나의 일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역시 김성환 평론가이다. 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최경영 기자이다. 아까 타고났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정치적으로. 최경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대기실에서 우리가 뭐 저기 김민하 평론가 정치적으로 타고났어요. 정말. 아니 대기실에서 한 얘기는 김성환 네. 평론가님이 아까 낮에 했던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네. KBS 칭찬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오늘 토론 안 하나요? 저 여기서 KBS에서는 정말 김성환 평론가뿐이다 예. 이 얘기했죠. 아니 마지막 날 왜 이래요? 그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문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 의견과 함께 2021년을 보내는 마음 새해 소망 지금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뉴스의 외전 오늘은 성년기획으로 2021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잘 이제 익숙하셔서 아시겠지만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좀 톤다운 하신 거죠? 너무 갑자기 흥분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항상 자, 차분했습니다. 이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 대선 최대 변수가 뭘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선까지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특검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는 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이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선거에 치명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어렵다. 기울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정치적인 쟁점의 또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또 어느 한쪽 후보 쪽으로만 유불리가 적용되기 힘든 것이 또 특검 이슈이기도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특검 내용도 있지만 검찰권 또 고발장 검찰권 남용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뭐 배우자 리스크나 장모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법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불기소냐 기소냐 아니면 수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대선이 끝나더라도 계속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유권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권의 정통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계속 돼야 되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냐면 네. 특검이라는 것이 일단 지금 상설 특검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완전한 수사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구애받지 말고 새 정권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내년 5월 10일인가요? 예. 전까지 꾸준히 그냥 수사를 원칙대로 꾸준히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특검도 지금 뭐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그러니까요. 같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 저는 뭐 합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네. 합의가 될 수는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 뭐 수사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못 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이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의 뭐 태도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대선의 어떤 큰 줄기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이미 대장동이나 고발 사주 관련 이 의혹들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죠. 이미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되고 있고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다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봐서도 특검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제 특검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어쨌든 관련된 인물들이 사망하고 뭐 이러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또는 수사를 그냥 이 시간을 보내면서 표로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그 정권에서도 특검 얘기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어느 한쪽에 좀 양보를 좀 해서 특검에 합의하는 게 여러모로 좀 신실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양 진영의 후보가 어느 쪽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를 진행했을 때 완전히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네. 또 정치 보복이다 뭐다. 굉장히 큰 갈등이 집권 초기부터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네. 5월 10일 이전에 결과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은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뭐 이른바 윤석열 검찰에서도 윤석열 지금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네네. 시절에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 근데 지금 내로남불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 야당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일정하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느 한쪽으로는 안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자꾸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정쟁화해서 끌고 가고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죠. 불손한 거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은 무분별한 통신 조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끊임없이 문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번 이 불법이 아닌 이 불법 또 사찰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는 그 가지고는 누군가의 정보를
모르게 봤다. 이런 것이 가장 크게 쟁점화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이제 공수처가 뭐 하는 곳이냐, 공수처 폐지하라 이런 이제 정치적 공세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용을 들다 보면은 야당 쪽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 쪽이 많았을 수 있어요. 아마 여당 의원 쪽과 관련된 수사 쪽에 집중이 됐다면 여당 의원도 많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수백만 건이었다라는 정보 조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예. 이재명 후보 이야기대로 합법이지만 이재명 후보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보만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면 이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정쟁화하지 말고 네.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됐던 것처럼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의 자유 쪽에 더 건져받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좀 저도 이건 이제 약간 좀 그 디테일한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신 자료를 신속하게 조회를 해서 이게 일종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건데 그렇게 해야 범죄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현실론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인권 침해다 이런 논란으로 가게 되고 참 그 어느 지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제 공수처가 사찰을 했다거나 뭐 야당 탄압을 한 게 아니고 수사에 무능한 것이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우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화번호 누구 이름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이거 통신사한테 물어보는 게 통신자료 조회거든요. 네네.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야 되는 거냐.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예를 들면 어떤 정황을 가지고 김웅 의원이 누구에게 전달한 것 같고 그 둘 사이에 통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쭉 가지고서는 그 정황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해당하는 어떤 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라든지 어느 시점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으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이 김웅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에 관계없이 다 전화번호를 찾아본 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의도가 있는 어떤 사찰이다라기보다는 공수처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제도 개선론이나 공수처의 어떤 수사 방식의 논의 이런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저는 뭐 사찰이라는 게 어디 규정돼 있지는 않으니까, 법전에 규정돼 있지는 않으니까 각자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일관적인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판사 사찰 문건 얘기할 때는 그때 막 지금 여당에서 사찰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네네.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건 사찰이라고 볼 수 없고, 사찰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 도감청이라든지 미행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때 그게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화번호 이거 누구 겁니까라고 통신사에 물어보는 게 그러한 행위로 바로 연결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 정치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여 투쟁의 전선을 명확히 하면서 피해자, 나는 이 과거에도 봤듯이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당사자이다. 윤석열 후보는 그때가 제일 인기가 좋았으니까.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걸 다시 되살리면서 뭔가 이제 처음에 가졌던 이미지를 되찾으려고 하면서 정권 교체 전선을 되살리려고 하는 재료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이걸 사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좀 최근에 윤석열 후보 굉장히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옮기기도 좀 그런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정책 쪽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중도 확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대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두 후보의 전략이 과연 어느 정도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 듣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중도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이제 협력이 되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장이 되면서 이제는
경선 때의 불협화음 같은 것은 이제 해소되고 원팀으로 가는 모습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들을 이제 확보해야만 프레임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구호도 바꾸고 슬로건도 바꿨잖아요. 네. 이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분히 중도층 공략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더 그게 보수 결집의 의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문 정서를 자극하고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효과적인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거친 것과 또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거칠기보다는 효과적인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또 더 강조할 수 있는 또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더 중요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저는 뭐 정치인이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서 말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뭘 위해서 거칠어지는 거냐가 중요한데 예.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데 핵심 지지층에서도 흔들리거든요. 뭐 후보 교체 여론 이런 것도 막 높아졌다 그러고 그 부분에서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 그런 거친 얘기까지 하는 거는 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문 전선을 강화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뭘 갖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네. 어떤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뭐 또는 뭐 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이제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했지만 좀 과도했던 거 그리고 유권자들이 너무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걸 얘기해도 충분한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냐면 이념 얘기를 해요 자꾸.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는 핵심적인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뭐 주체 사상을 공부를 하고 네네. 그런 운동권 예.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우리 자유대안을 지킨 우리 이 보수 정치의 어떤 역사를 계승하는 사람이다라는 차원에 지금 접근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과거의 프레임인 것이고 예. 그걸로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걸로 윤석열 후보는 우리 편이야. 역시 우리의 적자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프레임이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효과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김민하 평가의 뭐 분석이나 의견인 거고요. 뭐 네. 역으로 생각하자면 보수 지지층이 제일 뭔가 발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민하게 받아들인 문제가 좀 이념과 색깔론이 여전히 좀 일부 있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측면이 네. 있잖아요. 그런 표시를 자극해서 지지층 이탈도 막고 좀 뭔가를 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지지층을 꽉 붙들고 그다음에 뭔가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할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네. 있는데 이런 거겠죠. 김연아 평론가 말에 이제 공감하는 건 뭐냐면 안보 관련된 이슈라 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조하거나 예. 아니면 남북 관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이라면 좀 더 공감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 3류 정도의 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게 막가는 정치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네. 내 대안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안보가 됐든 네. 외교가 됐든 경제가 됐든 이걸 이제 내놓는다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짧게 내놓으면서 좀 비판을 해요. 짧게 비유를 하자면 네. 남을 3류라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2류는 된다. 이게 있어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 상공회의소 저기 간담회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물론 맥락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싫어하고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 싫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 외교적인 어떤 프로페셔널이 느껴지는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2류, 1류다 우리는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지지율 추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국갤럽 조사를 김민하 평론가 하나 좀 짧게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대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6.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응답이 30.8%로 집계가 됐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9.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6%,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10.3%였는데요.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거의 안철수 후보가 10%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 점이 이제 눈에 띄는 조사인 거죠. 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지금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과연 단일화까지 가는 게 가능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간단하게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이번 대선 판세에서 누가 가장 위협적입니까? 이 판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기 지지율은 빠지는데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보수 또는 중도 보수를 견인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합당, 연대 또 단일화가 없다면 상당히 이번 대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합당, 단일화, 연대의 가능성은 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꽃놀이패를 지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한테 달려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합당에 응해주느냐, 네. 단일화에 응해주느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상임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지만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네. 많은 걸 양보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걸 양보하느냐. 심지어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이나 네. 종로 출마나 아니면 정권을 잡을 경우에 공동정권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예. 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가기는 어렵겠고, 김민하 평론가 의견. 네. 이게 아무래도 지난 재보선에도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보수 정치와의 이제 그러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을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저는 오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절대적인 국면에서 하는 단일화하고 뭔가 이 윤석열 후보가 위험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는 단일화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줘야 될 게 많은 것이고 내줘야 될 게 많은 협상은 힘이 센 쪽에서 내줘야 될 게 많은 협상은 성사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단일화 보면 어려운 함정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옆에서 그거를 더 북돋우고 있어요. 홍영길 대표가 같이 하자 그러고 하면서 네. 정말로 같이 할 것 같아서 한다기보다는 완주 명분을 계속 주는 거죠. 협상 더 어렵게 만들도록.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제 올해 뉴스의 외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두 분 한 20초씩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 이 코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또 대선이 눈에고 네. 올 한 해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사야 너무 유익하고 저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인데 새해 더 겸손하고 공손하게 우리 시사야 가족들분과 함께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제가 택도 없는 실력으로 우리 두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 앞에서 이 평론이랍시고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취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나아진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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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송년기획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는 한파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새해 첫날